안녕하십니까. 아메이사 파는 서혜경입니다. 지난 비타민 D 1편, 2편 잘 보셨나요? 잠시 정리하자면 1편에서는 비타민 D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타민 D가 왜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2편에서는 비타민 D의 체내 대사와 그리고 최적 용량, 그리고 과잉 섭취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독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비타민 D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비타민 D는 면역 비타민 또는 항암 비타민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코비드19 사망자 중에 99%가 비타민 D가 부족했다라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타민 D의 면역 기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저희 몸의 면역 세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면역 세포를 백혈구라고 부릅니다. 우리 혈액을 흐르는 혈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혈구와 백혈구입니다. 적혈구는 우리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에너지를 만들고, 백혈구는 우리 몸을 외부의 적인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는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혈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과립구와 임파구, 대식세포로 나뉩니다. 과립구는 전체 백혈구의 60%를 차지하고 역할은 세균을 육탄전으로 방어해 처리해주는 기능입니다. 종류로는 호중구, 호상구, 후염기구 등이 있습니다. 임파구는 전체 35%를 차지하고 종류에는 B세포, T세포가 있는데, 이 임파구의 역할은 바이러스를 전단 마크에 처리해 줍니다. 또한 임파구에는 NK세포와 흉선 외부나 T세포가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돌연변이세포, 즉 암세포를 처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식세포가 전체 5%를 차지합니다. 대식세포는 매크로파지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대식가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대식세포입니다. 대식세포는 백혈구의 어머니, 즉 모세포라고 불리는데요.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백혈구는 대식세포 하나였다고 합니다. 대식세포는 점막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점막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꿀꺽꿀꺽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세포수가 늘어나고 조직이 분화되면서 대식세포 혼자로는 도저히 바이러스랑 세균을 다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2명을 낳아서 큰 자식인 과립구에게는 세균을 처리하는 걸 전담으로 맡기고, 두 번째 자식인 임파구에게는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것을 전담하도록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수시로 외부의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튼튼하고 촉촉한 점막에서 활동하는 대식세포가 꿀꺽꿀꺽 잘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대식세포 선에서 미처 세균과 바이러스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는 과립구와 임파구가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과립구와 임파구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면역 물질을 만들어서 면역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세균과 바이러스에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염증이고, 그로 인해서 열반응도, 우리 몸이 열이 오르는 열반응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비드19 같은 경우도 인간이 처음 만나는 바이러스다 보니 우리 면역세포들이 지나치게 흥분해서 그 많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있고, 그것을 사이토카인 폭풍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을 지키자고 많이 만들어낸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 몸이 급속하게 염증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고열에 시달리다가 폐렴으로까지 번져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지금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식세포 차원에서 이들을 잘 처리해주면 우리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잘 살 수 있겠는데, 대식세포가 생산해내는 항생물질이 바로 카텔린시딘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항생물질은 초광범위 항생물질로 과립구와 임파구처럼 전문화 내지는 특화되어 있지 않고 외부의 적은 그냥 다 처리합니다. 세균, 바이러스, 암 등을 그냥 다 처리합니다. 그야말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항생물질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대식세포의 카텔린시딘의 분비를 돕는 물질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해서 대식세포로부터 카텔린시딘이라는 초광범위 항생물질이 잘 만들어지면 우리의 몸은 어떤 외부의 적으로도 감염될 이유가 없습니다. 카텔린시딘은 독감 바이러스를 다 사멸시킬 뿐 아니라 항체를 모조리 동원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독감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아니라 비타민 D가 충분하면 조류 독감 바이러스, 또 메르스, 에볼라 감염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편에서 소개해드렸던 미국의 호르몬의 최고 권위자인 타미 멜라그라이아 박사는 메르스 감염을 예방하려면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60에서 1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만약에 메르스에 감염됐다면 일일 만 아이유의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입니다. 비타민 D는 또한 독감뿐만 아니라 천식 결핵으로부터도 인류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말 그대로 햇빛입니다. 햇빛에 의해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조절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햇빛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비타민 D가 자율신경을 조절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율신경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면역과 무척 관련이 있는데, 자율신경이 조절되지 않으면 면역세포들 간의 균형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세포들 간의 균형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는 영양소가 바로 햇빛으로 만들어지는 비타민 D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자율신경을 조절하여 우리 몸의 전체 면역을 총괄하고 지휘합니다. 그렇게 비타민 D는 전체 면역을 총괄하면서 과립구나 임파구의 활동을 높이기도 하고 진정시키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은 면역세포의 과잉 활동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와 또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 연관성이 있었는지 이제 잘 아시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소설에서 그 소설의 주인공이나 또는 그 주변 인물들이 뭐 병에 걸리거나 또는 병약한 사람이 나오면 따뜻한 남쪽 지역으로 그 요양을 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비타민 D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햇빛이 우리 병을 치유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비타민 D는 초광범위 항생물질 카텔린시딘을 생산하는 영양소로서 면역을 증가시켜 독감, 결핵, 천식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탁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자율신경의 지배자로서 자율신경을 조절하여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의 활동력을 높이기도 하지만, 또한 면역세포가 과잉 활동을 해서 급격하게 염증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방어해주는 또한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진화에 의하여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 시대로 돌아가는 시대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비타민 D, 즉 다시 말하면 태양의 힘, 태양의 에너지를 듬뿍 섭취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효율적인 예방접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비타민 D의 기능으로 자가 면역 질환을 억제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우리 몸의 과잉 면역 활동으로 일어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비타민 D는 자율신경을 통해 면역세포와 면역인자를 조절하고
대식세포를 통해 카텔린시딘을 분비하여 면역을 총괄하여 항균, 항바이러스 기능과 면역세포의 밸런스를 조절해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되는 질병은 췌장세포를 면역세포가 공격하여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해 생기는 제1형 당뇨, 그 유명한 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류머티즘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 건선, 루푸스, 크론병 등이 비타민 D 부족병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타민 D와 뼈 건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살펴보았지만 다시 정리하면 혈장에서 칼슘 항상성 유지시키는 기능으로 인해 뼈에서 칼슘을 빼오게 되면 골다공증, 그리고 뼈로 칼슘을 이동시켜주지 못하면 또한 골다공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뼈에 칼슘을 흡수시키지 못해 오는 구루병, 골연화증, 그리고 뼈가 비고 물렁해지면 그 약한 뼈를 잡아주기 위해 우리 몸에 근육이 힘을 주는데 그로 인해 만성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온몸이 쑤시고 저리고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유명한 비타민 D의 항암 기능입니다. 최근 비타민 D의 항암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D는 세포를 자살시키는 기전에 관여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스스로 수명을 다하거나 바이러스나 암 등에 의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에이포토시스라고 하는 스스로 자살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살한다고 하니 좀 무섭기도 한 것 같지만 이는 우리 몸의 면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숭고한 세포의 기능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스스로 망가졌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자살하여 새롭고 건강한 세포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것을 에이포토시스, 세포 자살, 세포 자멸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세포가 망가졌는데도 죽지 않으면 우리 몸은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대사 기능에 문제가 와 질병에 걸리고 돌연변이 된 세포도 죽지 않고 계속 살고 그것이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포 내 수용체에 들어가 그런 기능에 문제가 온 세포들을 원래 프로그램 되어 있는 대로 스스로 죽게끔 하는데 관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포 분화에 관여합니다. 원래 우리 세포는 각각의 고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처음 배아 상태의 세포는 성장하면서 점차 자신의 조직과 기관의 기능에 맞추어 변화합니다.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분화 과정을 거칩니다. 완전히 성숙한 세포가 되면 더 이상 분열하지 않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어 지속적으로 분화하다 인간으로의 모습을 갖추면 더 이상 분화하지 않는 것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그 기능을 상실하여 지속적으로 분열하고 성장합니다. 비타민 D는 암세포가 다시 분화 과정을 거쳐 세포가 속한 기관에 알맞게 정상 기능을 하는 세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 신생 과정을 억제하는 데 관여합니다. 암세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영양분을 공급해줄 혈관을 스스로 만듭니다. 그를 암세포의 혈관 신생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D는 혈관 신생 과정을 조절하는 유전자에 영향을 주어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만들지 못하게 억제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네 번째는 전이의 감소입니다. 암세포의 전이는 세포의 일부가 혈액을 통해 신체의 다른 부위로 이동하여 정상의 조직 사이에 파고들어 암세포의 뿌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물 실험에 의하면 비타민 D는 암세포가 이런 방법으로 신체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항암 치료 시 비타민 D를 같이 사용하여 항암 치료의 효능을 높이고 또한 항암 치료약의 내성을 없애거나 약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10나노그램 per 밀리미터 증가 시 발암 억제율이 35%씩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몸의 체내 조직 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고 체내의 비타민 D의 양이 충분하다면 그 조직 세포에서 활성화된 비타민 D는 첫 번째 체내 세포의 분화에 관여하여 세포의 분열과 증식이 지나치게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여 암세포가 생기는 것 자체를 억제하고, 두 번째는 세포의 자멸사 과정에 관여하여 돌연변이 된 세포를 제거하고, 세 번째는 암세포의 신생혈관 작용을 방해하여 암세포를 죽이고, 네 번째는 암세포의 전이 과정을 방해하여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의해 비타민 D의 항암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암으로는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식도암, 위암, 난소암, 직장암, 신장암, 자궁암, 자궁경부암, 담낭암, 후두암, 구강암, 췌장암, 비호지킨 림프종, 호지킨 림프종으로 밝혀졌습니다. 특별히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과 관련한 많은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방암과 관련해서는 여성의 유선 조직에는 굉장히 많은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는데, 그 수용체에서 활성화된 비타민 D는 여성의 유방에 있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인 ER알파 수용체의 기능을 억제하고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바뀌게 하는 효소의 작용 또한 억제하여 유방암의 발생 원인인 에스트로겐의 과잉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이 밝혀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학자들은 유방암의 원인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유방암을 치료할 수 있는 영양소로서 비타민 D를 지금 현재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과연 항암 비타민, 면역 비타민이라고 불릴만 하죠. 이것이 바로 태양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 D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제가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밝혀진 영양소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의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밝혀진 것은 비타민 D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비타민 D가 우리 수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 D랑 관련해서 할 말이 너무 많죠? 어쩌겠습니까? 선물이 너무 커서 풀 보따리도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